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신라의 급성장, 우리가 부제가 뭡니까?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라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사국체제로 놓고 봤을 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놓고 봤을 때, 이 가장 발전 속도가 느렸던 나라고요. 가장 국력이 약했던 나라고 국방력도 형편없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 신라가 급성장을 해서 삼국 통일을 할 수 있었느냐? 이 눈물겨운 신라의 성장의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역사가 재밌는 게 말이에요. 영원한 강자가 없어요. 또 영원한 약자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의 급성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우리가 41쪽에 나와져 있죠. 신라의 성립. 우선 이제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한 것이 천년을 놓고 봤을 때에 한 400여 년 정도밖에 안 되죠. 우리가 그 지난해 소국에서 이제 신라를 성장을 했었고, 맨 처음에는 이제 사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로국, 신라. 신라의 밤이 사로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혁거세, 석탈에, 김할지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거죠. 박씨, 석씨, 김씨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노릇을 했다라는 겁니다. 왕노릇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왕이라는 표현보다는 뭐예요? 부족장이죠. 그러니까 부족장들끼리 이제 돌아가면서 왕노릇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왕호의 변천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거서간, 차차홍, 이사금, 마립간. 그래서 왕호의 변천. 왕호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왕호의 변천을 보게 되면은 거차이마예요. 거차이마. 거차이마예요. 거차이마. 그럼 뭐예요? 거서간 다 함께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그 다음에 왕의 호칭을 사용합니다. 거서간은 군장이란 뜻이고요. 군장. 차차웅은 무당이에요. 무당. 네, 무당. 그 다음에 이사금은 연장자란 뜻인데 윗니빨을 의미하죠. 그래서 위에 높이 있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립간이 대군장의 뜻인데, 이 마립간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누구다? 내물 마립간이다. 그래서 내물왕이다 이런 호칭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죠? 내물 마립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왕은 지증왕 때부터 시작을 했다. 어쨌거나 우리가 놓고 봤을 때에 이 과정은 부족이 통합이 되면서 어찌됐건 이런 왕의 권한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되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렸다. 무려 400여 년이 넘게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과정까지 가는데. 네. 자, 그러면 주요 연대기를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주요 연대기. 신라의 주요 왕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주요 연대기를 놓고 봤을 때에 우선 박혁거세, 거서관이라는 군장칭을 사용했고요. 건국을 했습니다. 박혁거세.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물 마립간 뭐 쭉 가다가 별게 없어요. 그만큼 발전 속도가 느렸다는 얘기죠. 내물 마립간. 마립간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마립간의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 다음에 김씨로 물려줬다라는 거죠. 이제 석씨, 박씨 이제 왕 안 된다라는 거죠. 김씨로 물려준다. 그래서 김씨로 내내 물려줬다.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김씨로 내내 물려줬다. 자, 이것의 어떤 의의는 과연 무엇이냐? 김씨로 내내 물려줄 만큼 내물 마립간이 권력이 어떻게 해요?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왕권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물 마립간, 즉 중앙 집권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과 동쪽의 진안 전 지역을 장악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구들이 침입을 쫙 했어요. 근데 이러한 왜구들을 침입하는 것을 뇌물마리간은 막을 수가 있었느냐? 당시의 국력으로 어림도 없다라는 거죠. 어림도 없다. 그럼 망하게 생겼어요. 김씨로 내내 물려줘가지고 이제 좀 뭔가 좀 강력하게 뭔가 해보려고 그랬더니 왜구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 망하면 누구 좋아요? 박씨, 석씨 얘네들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탁을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본다면 영혼을 팔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에게? 당시 고구려의 임금이었던 광개토대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형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외국인들이 쳐들어왔어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어떻게 했어요? 지원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유물이 바로 호명그릇이다라는 겁니다. 호명그릇. 이 호명그릇은 어디에서 발견됐어요? 신라 경주에 있는 호총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고구려에서 만들어 놓은 그릇이죠. 자, 이러면서 신라가 거의 고구려의 속과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게 이때가 몇 세기예요? 4세기 때죠. 4세기 때. 4세기 때까지 어느 나라가 제일 잘 나갔어요? 금관가야가 참 잘 나갔어요. 금관가야. 가야 중에서는 금관가야가 잘 나갔어요. 그런데 4세기 때 광개토 대왕 때문에 금관가의 세력이 위축이 되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위축이 되더라. 그럼 왜 그랬을까? 금관가야 세력까지 광개토 대왕이 건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구려 군대들이 건드렸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가야하고 또 왜 일본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친했을까요? 왼수했을까요? 친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가야의 문화가 일본에 지대한 역할을 끼칩니다. 일본에서 발견된 어떤 토기라든가 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더라. 어쨌거나 광개토 대왕으로 인해서 왜구도 물리쳐주고 당시에 잘 나갔던 금강가야 세력도 한풀 꺾이게 된다는 것을 이쯤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눌지마리간, 여기 나와 있는 눌지마리간이 딱 등장합니다. 눌지마리간. 생소하지 않죠? 지금 벌써 세 번째 등장하고 있는 적이니까. 자, 눌지마리간 때에 여러분들 쭉 보시면 나제 동맹이 체결이 된다라는 거죠. 나제 동맹. 나제 동맹이 딱 체결이 돼요. 네. 여러분들 뇌물마리간 때에 뭘 보시면 아시냐면은 뇌물마리간 때에 그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뇌물마리간의 동생과 아들이 고구려의 볼모로 갔다 옵니다. 잡혀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눌지마리간. 나제 동맹이 체결된다라는 거죠. 불교가 전례가 됩니다만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지마리간. 최근 들어서 이 소지마리간을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소지마리간. 여러분들이 소지마리간 꼭 알아두세요. 소지마리간 뭐와 관련된 것이냐? 역참을 실시했다라는 거죠. 역참제도를 주었다라는 거죠. 역참제도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역참제도라는 게 곧 뭘 의미해요, 여러분들? 역이 뭐예요? 말을 갈아타라는 거죠. 말. 거기 가르치기 이제 우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을 갈아타는 거예요. 즉, 그 중앙에서 지방에 어떤 연락을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연락을 보내는 그런 그 연락병이라든가 또 신하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말을 갈아타게 하고 휴식을 하게 하는, 그래서 역참을 주었다. 다른 표현으로 우역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나제 동맹 성격이 뭘로 바뀐다? 결혼 동맹으로 바뀐다. 이때의 백제의 임금은 누구다? 동성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증왕이에요. 저는 뭐 신라에 훌륭한 임금들 많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지증왕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해요. 이 불세출의 신라에서 이런 어느 왕조든지 좀 잘 나가는 그런 불세출의 영웅과 같은 그런 임금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지증왕이에요. 이 지증왕이 다른 임금들 뭐 태종 무열왕이라든가 문무왕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신문왕이라든가 뭐 통일신라 관련된 왕들이지만 그다음에 그냥 신라 시대 때로 이제 뒤를 이어서 법흥왕이라든가 진흥왕 이런 왕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증왕이 없었다면 신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뭐든 그 뭔가 첫 발을 내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뭐를 했느냐? 우리가 약간의 암기 팁을 보셔야 됩니다. 우, 지가 신라 왕이래. 지가 신라 왕이래. 이렇게 외워주세요. 우, 지가 신라 왕이래. 왕이래. 우, 지가 신라 왕이래. 자, 우산국, 울릉도죠. 이 독도 관련된 우산국을 정벌하고 지는 뭐예요? 지증왕이에요. 지증왕. 지증왕. 신라라는 국호를 이때 처음 사용합니다. 신라라는 국호를 처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또 뭐예요? 우경을 실시했다. 우경이 뭐죠? 소를 이용해서 농사 짓는 것을 우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라가 이제 지증왕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꼴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라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누가 만들었다? 지가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지가 만들었다. 지증왕 때까지 마리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지증왕 때 왕으로 바꾼 거예요.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농사도 발전하게 되고 우경을 실시하니까 산업도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장. 거기에 나와 있는 동시전. 동시전. 요 시장을 만들었어요. 시장을 만들어 요게 또 지증왕과 업적 가운데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거죠.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거죠. 시장을 만들었다. 지증왕대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법흥왕이 등장해요. 법흥왕. 법과 관련된 거죠. 법흥왕이 등장합니다. 법흥왕이 딱 등장하는데 법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율령을 비로소 반포한다. 율령, 법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불교를 공인한다. 라는 거죠. 불교를 딱 공인한다. 그 이전까지, 그 이전에 불교가 들어왔긴 했습니다만 불교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가 법흥왕 때 들어와서 불교를 인정하는데 이 불교가 누구? 2차돈의 순교로 인정하게 됐다. 뭐 나오는 전설에 의하면 하도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라는 그만큼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입니다. 보수적인 사회예요. 그러니까 뭔가 외래 문물이 전달되는 것을 강력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력하게 거부를 많이 해요.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2차돈이 불교 부처님이 있음을 내가 증명을 할 겁니다. 신하들을 다 부르세요. 그 다음에 제 목을 치세요. 목을 딱 치면은 허연피가 콸콸콸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딱 하니까 허연피가 나오더라. 뭐 이런 전설이 있는데 어찌됐건 2차돈의 순교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율령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율령. 국가의 체제의 법령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곧 뭐도 의미한다. 관등도 정비를 했다. 신라의 관등은 백제보다 한 개가 더 많아요. 17관등이죠. 그것이 어디에 나와져 있어요? 골품제에 나타나져 있어요. 골품제. 그래서 골품제를 정리를 했던 왕이고 이때에 상대 등 제도를 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고 보겠습니다. 뭐를 놓고 보냐면 골품제는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잘 알고 있죠. 뭐예요? 신라를 좀먹었던 가장 안 좋은 제도다.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신분제였기 때문에 골은 뭐예요? 골 뼈다귀. 골은 왕족을 의미하는 거고 품은 육두품부터 쭉 나타나져 있죠. 그러니까 골과 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안 좋은 제도를 얘가 왜 만들었느냐 이렇게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달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는 좋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왕권을 강화해가는 과정에서 원래 이런 왕들은 과거에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부족장들이었죠. 그럼 부족장 세력들을 귀족으로 통합을 해야 되겠죠. 통합을 하는데 등급을 매겨야 됩니다. 관등이죠. 관등. 등급을 매겨야 돼요. 그 등급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귀족들의 우두머리, 수장직을 이렇게 상대등으로 했다. 대등들이 여러 명이에요. 대등들이 여러 명인데 제일 높은 대등이다. 그래서 상대등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를 했습니까? 금관가야를 정복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금관가야를 정복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사실 이제 금관가야는 말이죠. 이 신라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렇게 져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항복했어요. 항복해가지고 그냥 나라 전체를 신라에게 바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금강가야를 정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라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죠. 대표적인 신라의 그 금강가의 가문들이 김유신 가문을 들 수가 있어요. 김유신.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그 진흥왕이죠. 신라를 진흥시켰던 진흥왕이죠. 진흥왕. 6세기 때의 스타죠. 예, 진흥왕이에요. 뭐 이제 어느 정도 국가의 체제라든가 이런 정비가 법흥왕 때에 들어가면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럼 진흥왕 때 할 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토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서 보다 이제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느냐? 화랑도를 정비하더라라는 거예요. 화랑도. 이 도라는 거는 물이죠. 무리를 의미하는 거죠. 화랑의 물이다라는 거죠. 그럼 화랑은 아무나 되느냐? 아무나 안 되죠. 귀족들의 자제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에는 뭐 고구려라든가 백제처럼 이렇다 학교라든가 교육 제도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교육 제도예요. 화랑들을 모여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켜요. 자, 교육을 시키는데 이 화랑들의 역할이 뭐냐? 어린애들이죠, 어린애들. 뭐 청소년들이에요. 중고등학교 거기 다니는 청소년들. 중학교 정도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얘네들이 뭘 하냐면 귀족들의 자제들인데 아버지가 거의 장관급이죠. 장관급. 이 장관의 아들들이 뭐를 하는 겁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화랑의 세속 5계를 보게 되면은 뭐 국가에 충성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친구끼리 뭐 사이좋게 지내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살아있는 것을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인데 화랑도에서 제일 강조하는 그 덕목은 바로 뭐예요? 임전무태입니다. 싸움에 임했을 때 물러서지 말아라. 보내는 겁니다. 앞에 보내요. 죽는 거죠. 그냥 죽는 거죠. 자, 이걸 놓고 봤을 때에 이 화랑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 전쟁에 임했을 때 수많은 병사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 병사들이 나서 싸워서 죽고 싶겠어요? 죽고 싶지 않죠. 그런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귀족들의 그 알토란 같은 그런 자식들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먼저 죽더라. 즉 모범을 보이는 거죠. 노블리스 오블리제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밑에 있는 백성들도 일치단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 화랑이에요. 그래서 화랑 출신이냐 아니냐가 출세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미칩니다. 대단한 거죠. 머리가 상당히 좋은 거죠. 또 한 가지 화랑은 이 시족사회의 모습들이에요. 시족사회에서 그 자제들 불러다 놓고 거기서 교육시키고 뭐 했던 것을 그 전통을 계승 그리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뭐를 하는 겁니까? 이 귀족들의 세력들을 나의 편으로 똘똘 뭉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황룡사라는 사찰을 짓습니다. 이 황룡사가 지금은 없어요. 절터만 있는데 이 절터 규모를 놓고 봤을 때에 어마어마한 규모죠. 아시아 최대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데 이런 거대한 절을 지었다라는 것은 곧 뭘 의미합니까? 국민들을 사상적으로 통합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수호하는 국가야. 이 어마어마한 절이 완성이 됐을 때 부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것을 의미해 이런 사업을 했던 거예요. 황룡사. 황룡사를 바라보면서 신라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황룡사. 어마어마한. 몽골에 칠 때 불타 없어지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자기도 부처의 후손이다. 자기가 부처다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흥왕 때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뭐를 하는 겁니까? 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복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가야를 정복을 합니다. 대가야를 정복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고구려까지 기울나가서 함경도 지방까지 진출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정복만 딱 했을 때 이 정복을 했을 때 그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 경계석이에요. 비석이에요. 대가를 정복하면서 창녕비를 딱 세우죠. 한강유역을 정복을 했다 해서 단양 적성기 성을 쌓으면서 이렇게 비석을 딱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함경도 지방을 정리한다 그러면서 황초령비, 오늘날의 고려지방, 마운영비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북한강 지역을, 오늘날의 서울 지역을 점령하면서 북한산 순수비. 그러면 얘가 바로 무엇이다? 네 개의 진흥왕의 순수비다. 순찰하면서 딱 만들어 놓은 비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산비 같은 경우는 뭔지 몰랐어요. 뭔지 당최 몰랐어요. 뭐 이렇게 등산 가고 그러면 북한산비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뭔지 당최 몰랐어. 당최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조선 후기 때 들어오게 되면서 실학자 중에 한 사람이 글씨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 글씨 쫓아하면 명필이다 이렇게 엄지척했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야, 우리 이제 중국거 안 해도 돼. 우리 스스로의 어떤 문체가 있어.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온 문체가 있어요. 그게 추사체죠. 추사 김정희. 그러니까 그런 글씨를 잘 쓸 수 있었다는 것은 그건 뭘 의미해요? 이 사람이 한문에 대해서는 옛날 글씨체부터 현재 글씨체까지 통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비석이라든가 이런 유물에 이렇게 각인이 된 그런 이 글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금석문이라고 불러요. 금석학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학문이 금석학인데 금석학의 1인자가 김정희입니다. 추사 김정희가 북한산비가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차지하면서 만들어 놓은 비다라고 최초로 알아냈던 사람이죠. 자,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했다. 어쨌건 여러분들이 버풍왕이라든가 진흥왕 때에 제일 정복활동을 많이 했죠.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버풍왕 때 거기 쭉 보시면은 뭘 사용했다?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그 연호의 의미가 이제 뭔지 아시죠? 연호가 뭐죠? 여러분들 그 해에 붙여지는 이름이죠. 그렇죠? 어떤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진흥왕 때도 연호를 사용하고, 그죠? 건원이라는 원년을 세웠다라는 거죠. 즉 연호를 세웠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 국가가 힘이 강하다. 그래서 자부심의 표현이다. 자신감의 표출이다.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진흥왕 때 제일 잘 나갔습니다. 제일 잘 나갔기 때문에 역사 편찬하는데 그것이 이제 거칠부위에서 국사가 편찬됐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삼국시대 때 만들어진 역사서는 고구려가 됐든 백제가 됐든 신라가 됐든 단 한 권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흥왕의 뒤를 위해서 선덕여왕이 등장하는데, 선덕여왕이 이제 여자 출신이 임금이 됐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겠죠. 그래서 주변에서 반란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믿고 있었던 비담 같은 애들이 난을 일으켜서 그것을 물리쳤었고, 또 의자왕이 침략을 하게 되면서 국가적인 또 위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김춘추를 당나라에 파견을 합니다. 파견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과의 외교관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요 당시는 당에 파견했지만 이 당나라가 김춘추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죠. 왜?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 당시에 일어났던 당나라 당태종이 고를 침략을 했죠. 645년도에 안시성 싸움. 거기서 당태종이 크게 피를 봤습니다.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이 지역 문제에 중국이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어찌됐건 이때부터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선덕여왕 때도 앞에 있었던 이 진흥왕이 워낙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진흥왕이 뒤를 이어가지고 그런 어떤 잘 나가는 모습들을 이 신라가 보여줘야 되는데 당시 상황이 그렇지가 않더라는 얘기죠. 진흥왕으로 인해서 나제 동맹이 깨져버립니다. 이제 백제가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예요? 사돈지간이었었는데 신라가 백제를 자기네 편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곧 동쪽에 있는 일본하고의 관계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그런데 백제와의 관계가 안 좋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일본하고의 관계도 안 좋아져.
북쪽으로는 고구려와의 관계도 안 좋아져.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국민들의 시수생수. 야,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덕여왕도 우리는 부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라야. 황룡사에 9층 목탑을 짓는 겁니다. 이 9층 목탑은 규모가 경주시내 어디에서 보더라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교재에도 나타났지만 이 9층 한 층 한 층 지으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신라에게 고개를 조아리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비는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비는 마음. 비는 마음으로 9층 목탑을 지었다. 그 다음에 분황사라는 절도 지었고, 그러면서 이제 천체에 관심이 또 있죠. 뭐 하려고? 천체에 왜 관심이 있어요? 농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첨성대 이런 것들도 선덕여왕 때에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진덕여왕이 있는데, 진덕여왕은 오래 재위를 하지 않죠. 이때 진덕여왕 때 김춘추가 정권을 장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진덕여왕 때. 그럼 김춘추가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김춘추 혼자만으로 되느냐? 아니죠. 우리가 이제 골품 제도를 놓고 봤을 때에 골 있죠. 골, 몬골, 진골, 그 다음에 성골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의 왕들은 전부 다 성골이 되는 거예요. 성스러운 뼈다귀, 성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엄마도 왕족, 아빠도 왕족이어야지 내가 성골이 되는 거예요. 진골은 뭐예요? 진골은 엄마든 아빠든 한쪽만 왕족이어야지 진골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왕족이긴 합니다만 성스러운 뼈다귀다라는 겁니다. 근데 김춘추는 진골이에요. 진골. 그러면 진덕여왕의 뒤를 이어서 김춘추가 임금이 되는데, 태종 무열왕 임금이 되는데 최초로 진골 출신이 임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진골 출신인 김춘추가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느냐? 자기 친구인 김유신과의 전략적인 어떤 끈끈한 전략적인 우정, 전략적인 동맹,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가야 출신이었던 김유신도 진골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해요? 성골, 최고로 올라가지는 못해요. 김춘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라에 전통적으로 기반을 하고 있는 그런 세력인 김춘추가 김유신의 입장에서는 필요했던 것이고요. 자, 또 한 가지, 김춘추는 성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믿고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군사 기반인 김유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에 나오는 그 일화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런 것들이, 이건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머리 식히고 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그 문무왕을 낳는 사람이 이 문이라는 김춘추의 동생이죠. 김춘추의 동생인데, 어느 날 김유신이 김춘추를 부릅니다. 불러서 우리 집에 놀러 오거라. 그래서 김춘추가 놀러 가죠. 근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동생만 딱 있어요. 남녀간에 둘이 뭐를 한 거죠. 남녀간에 둘이 뭐를 한 거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밥을 먹는데 여동생이 밥 먹다가 헛구역질을 웩 하는 거죠. 너 무슨 일이야? 이제 애가 된 겁니다. 너 누구야? 애 아빠가 누구야?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쇼를 하는 거죠. 내 여동생이 부정한 짓을 해서 아기를 가졌다. 얘를 불태워 죽여야겠다. 불을 막 피우는 거예요. 연기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춘추가 하인에게 저기 뭐냐 물어보니까 나으리 그러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다고 합니다. 마음이 찔렸겠죠. 나 때문에 막 달려가서 유신이 내가 미안하네. 어떻게 본다면 김유신이 김춘추의 관계를 좀 더 끈끈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뭐가 되는 겁니까? 사돈지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꼭 알아야 될 핵심 42페이지 밑에 하단기에 제가 표로 잘 정리했으니까 꼭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물사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 나타나 있는 것이 이제 북한산 순수비예요. 지금은 저게 없습니다. 요것이 이제 단양 적성비고 충청부터 단양 지방에
요것이 이제 남한강 지역을 점령을 했다. 그 기념이고, 요거는 이제 북한강 지역을 점령했다. 한강유역을 완전히 차지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요것이 이제 바로 뭡니까? 신라의 제일 잘 나갔던 진흥왕 때의 영토죠. 예, 대가야 정복하면서 창녕비, 그 다음에 단양철, 남한강이잖아요. 여기 가까운데 이제 충주에 중원고구려비가 있는 거예요. 장수왕 때 만들어진, 그 다음에 북한산, 서울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황초령비, 마흥령비, 여기가 함경도 지방이잖아요. 자, 그 다음, 네, 유물사진 이게 단가반에. 자, 그렇다면 시험에 꼭 나오는 예제 보겠습니다. 먼저 풀어져 있어야 되겠죠? 네, Q1, 43쪽.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다음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초기에는 박석김,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차지했다. 돌아가면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 그렇다. 질 좋은 철을 많이 생산했다. 이것은 가야죠. 가야. 아니다. 경주 평야에 있던 산호국에서 시작하였다. 그렇다. 골품제 안에서는 다른 신분끼리 결혼한 것이 원칙이었다. 아니죠. 같은 신분끼리. 예. 왕위는 처음에는 진골에서 차지했다. 성골에서 차지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니은, 리을, 미음. 니은, 리을, 미음. 정답 4번. 정답 4번. 네. 아이고. 자, 2번. 다음 지도와 같은 시기의 역사적 사실은 이게 언제예요? 진흥왕 때죠. 6세기 진흥왕 때. 근초고왕의 요소 산둥 진출. 이건 4세기 때고 아니고, 내물왕의 마리깐 성호. 이것도 4세기 때 아니고, 진흥왕의 함흥평야 진출 그렇고, 지증왕의 우상국 병합 그 6세기긴 합니다만 그 전이죠. 네, 아니고, 장수왕의 남진정책 5세기 때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보너스 문제예요. 보너스 문제.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그런 유형입니다. 다음 연표에 해당하는 신라의 발전 과정을 서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 가나 다라 마 돼 있어요. 여기 몇 세기? 여기 3세기. 여기 몇 세기? 4세기. 여기 몇 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때죠. 가 왕위의 김시세스 뇌물 마리깐 때죠. 그러니까 이게 몇 세기예요? 나에 해당하는 4세기죠. 나 율령반포 법흥왕 때죠. 몇 세기 때 임금이에요? 6세기 때 임금이죠. 그걸 라로 해야 돼요. 라. 다 한강유역 차지. 이것도 6세기죠. 라로 해야 돼요. 진흥왕 때. 라. 불교 공인. 법흥왕 때. 6세기 때 사람이죠. 이거 맞는 얘기고. 마. 국호를 신라라 했다. 지증왕 때. 6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라로 해야 됩니다. 라.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런 게 시험 문제 최근에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 작은 고추가 맵다. 이 작은 고추가 매웠던 신라의 성장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아쉬운 나라죠. 제가 좋아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정말 아쉬운 나라. 이 찬란했던 문화, 그 문화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진 연맹왕국 가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